스무카로 사는 나무처럼을 이렇게 쓰게 된 동기가 제가 20살 때 굉장히 내 인생에 어려움이 닥쳤어요. 그래서 산을 막 뛰어 올라가서 제가 그 산에서 드러누워서 하늘을 보다가 앉아서 다시 저수지를 보다가 또 이렇게 휘날리는 억새꽃을 보면서 저 억새꽃을 어떻게 아름답게 한번 표현해 볼 수 없을까 싶어 갖고 그때부터 이제 시를 쓰기 시작했었습니다. 그러니까 20살 때부터 거의 40년 이상을 억새꽃을 그냥 제목이 억새꽃이라는 제목을 수도 없이 썼었습니다. 그런데 다 마음에 안 들고 제가 59살 때 쓴 억새꽃이라는 시가 하나 남아 있어서 여러분들한테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억새꽃 정상조. 산 중턱에 올라가면 저수지가 있었고 한없이 뜻없이 바라볼 때가 있었다. 소금쟁이가 걷는 파동이 무슨 뜻인지 물속을 바라보면 하늘 섞인 억새꽃이 일렁인다. 이렇게 썼습니다. 그래서 참 이게 이제 뭐냐면 인생 철학도 섞지 않고 아무것도 섞지 않고 있는 그대로를 바라봤을 때 어떤 섞은 것보다 훨씬 아름답고 또 의미가 형성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가 음악성을 갖기 위해서 여자 걸그룹을 늘 제가 팬으로 삼고 늘 여자 걸그룹에 이렇게 노래를 듣다 보니까 제가 이제 엔터테인먼트를 이렇게 분석하는데 유용할 줄은 저도 몰랐는데 전체 엔터테인먼트를 분석하기는 너무 광범위하고 그래서 하이브에 대해서 분석을 해드리겠습니다. 딱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하이브의 시가총액이 10조 한 5천억 정도 됩니다. 네. JYP의 그 시가총액이 4조 한 5, 6천억 정도 됩니다. 네. 그러면 하이브의 이번에 그 매출액이 어느 정도냐면 5,800억인가요? 이렇게 됩니다. 영업이익은 뭐 500억, 600억, 700억 뭐 이러니까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장해가는 회사니까요. 네. 그리고 이제 JYP의 영업 매출액이 한 1,500억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한 3분의 1에서 4분의 1 정도 되죠. 하이브가. 근데 성장하는 기업은 영업이익이 큰 상관이 없는 건가요? 지금 이제 그런 부분이 꼭 그렇지는 않는데 지금 그 폭발적으로 성장하는데 굉장히 많은 돈을 투자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벌어들이는 돈보다 쓰는 돈이 많아야 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영업이익을 단 100원이라도 낼 수 있다는 것이 아름다운 것이죠. 그렇겠다. 그러죠. 그래서 왜 이제 제가 하이브에 대해서 시가총액이 적어도 지금 현재 당장 한 20조는 가야 된다. 지금 현재 10조 5천억인데 그러면 한 50만 원 정도는 가야 된다. 이런 관점이 한번 생기길래 왜 이렇게 가는가를 한번 설명해 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BTS가 유명해질 때나 하이브가 상장할 때 솔직히 피 웃었습니다. 왜냐하면 BTS 하나 유명해지고 말겠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최근에 하이브가 그 신인 그룹들을 이렇게 데뷔시키고 또 그리고 세계적인 스타로 만드는 과정을 보면 보통 JYP나 SM이나 YG 엔터보다 한 10배 이상의 속도로 빠릅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이 뭐 한 개 그룹을 이렇게 노출을 시켜서 이렇게 어떻게 인기를 얻게 한다면 하이브는 한 10개 그룹이 동시에 출격하는 이런 수준이 될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K-팝의 그 남사 여자 춤들이 보면은 대부분이 어떤 의미를 담아서 하는 부분도 있지만 대부분이 칼군무라고 있잖아요. 이렇게 딱 같은 형태로 이렇게 치는 춤들이 대부분이고 그게 이제 SM이나 그 YG나 모든 그 CEO들이 그때의 시대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아직도 그게 별로 변화가 없습니다. 그런데 BTS의 이렇게 춤, 다이너마이트 같은 걸 이렇게 대표적인 곡을 보면은, 좀 이 기존의 스타일하고 좀 틀립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봤을 때는 멜로디가 너무 단순 반복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다 보면은 멜로디가 똑같은 계속 반복되면, 이게 뭐야? 이런 생각이 들죠. 그리고 이제
춤도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그 서구에 의해서 그 유행을 얻으려면 진짜 멜로디가 단순 반복돼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 속에서 그 어떤 춤으로서 어떤 그 하나의 연극을 보듯이 있잖아요. 어떤 희극을 한 편을 내가 보듯이 거기에서 어떤 노래도 노래는 사실 가사가 너무 단순 반복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큰 의미가 없을지 몰라도 춤에서 의미를 찾아가는 그런 부분에서 하이브가 가장 세계적인 빠르게 세계의 그 어떤 부분에서 인기를 얻는가의 부분에 대해서 빠르게 적용하고 빠르게 이렇게 해 나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이브를 높게 평가합니다, 제가. 그래서 너무 엔터테인먼트를 이렇게 분석하기에는 범위가 넓어서 하이브만 오늘 분석을 해드릴까 합니다. 20조면은 시가총액 2배네요. 네, 지금의 그렇죠. 2배. 20조도 싸다고 봅니다. 와. 왜냐하면 지금 현재 그 지난 금요일 날 BTS 정국이 네. 우리 한국 시간으로 1시에 솔로 디지털 싱글을 세븐이라는 것을 발표했습니다. 뉴욕 센트럴파크에서 열리는 서머 콘서트 시리즈에서 출연해서 BTS 다이너마이트 노래를 부르고 더불어서 솔로 싱글을 발표했는데 그 시간 저는 유튜브 방송을 거의 안 하거든요. 근데 유튜브를 열어갖고 불과 몇 명 들어도 안 해요. 하도 안 하니까. 몇 명 앞에 이제 BTS, 하이브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전국의 그 세븐이 어떤 예술성을 갖는가. 이걸 한번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 사실 제가 이제 너무 그런 것에 익숙하지 않다 보니까 방송 중에 음악을 노출시키면 저작권에 걸려갖고 방송이 중단돼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세븐의 노래를 그때 막 이렇게 듣게 됐었습니다. 듣게 되었는데 BTS의 그 다이너마이트를 이렇게 들어보면은 멜로디가 반복되고 가사가 반복돼도 거기에 있는 구성원들의 음색이 아주 독특하고 틀려가지고 굉장히 그 노래가 잘 돼 있습니다. 대표곡이고 잘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맨 처음에 세븐이라고 하는 그 노래를 들었을 때는요, 뉴진스의 슈퍼사이도 그렇고, 전국의 그 세븐도 그렇고, 그냥 멜로디가 너무 단순하고 가사들이 반복되는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맨 처음에 들었을 때, 이게 너무 지루한데?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아마 그때 그 전국의 노래를 듣고 사실 하이브 주식을 팔아버린 사람이 엄청 많았을 것 같아요. 그래요. 왜냐하면 딱 맨 처음에 들었을 때는 이게 잘 안 와닿았어요. 그래서 이제 저는 어떻게 했냐면 그 BTS 멤버 중에 솔로 앨범을 냈던 지민이라는 사람이 페이스라는 솔로 앨범을 냈는데 지민의 솔로 페이스라는 그 노래를 들어봤어요. 그런데 들어보니까 음색이 있지 않습니까? 굉장히 얇았어요. 얇아. 가느다랗고 그러면서 좀 가냘퍼 보이는 노래였습니다. 근데 이제 그것을 들어보고 세븐을 들어보니까 그 세븐의 노래에 너무 적합하게 음색이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리고 다시 지민의 노래를 듣고 세븐의 노래를 듣고 몇 번 들어보니까 이 세븐이 세계적으로 히트를 치겠다. 이게 이제 그 음색이라든가 뮤직비디오 있지 않았습니까? 이게 노출이 맨 처음에 됐을 때도 이게 뭐야? 막 세탁소가 나오고 막 물이 빠져 죽는 게 나오고 막 하니까 사실은 당황스럽더라고요. 근데 이제 자꾸 그걸 보면은 이게 좀 잘 돼 있네?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이제 솔로로 있잖아요. 그냥 이제 뒤에 백댄서하고 같이 춤을 추는 그런 이제 퍼포먼스 이렇게 비디오가 이렇게 발표가 됐는데 그 퍼포먼스 비디오를 보면은 정말 이게 진짜 세계적으로 참 대단히 히트를 치겠다 하는 이런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금 현재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전국의 세븐이라는 노래가 상당히 빅히트를 칠 것 같다. 이게 저의 예상입니다. 두 번째 이제 뉴진스입니다. 뉴진스가 이제 슈퍼사이라고 하는 것을 대표로 해서 미니 앨범을 발표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에서 이제 이게 이제 뉴진스의 슈퍼사이가 이게 또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인기를 끌고 있어서 조금 있으면 이제 빌보드 차트에 들어갈 것 같습니다. 어제 이제 빌보드 차트 100을 내가 분석을 한번 들어가서 봤더니 아직도 피프티가 100에 24위를 하는 것 외에는 우리나라 가수는 아직 안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들어갈 수 있는 가수를 보면은 뉴진스하고 전국의 세븐이 조만간 들어갈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몇 위를 하냐가 이제 굉장히 하이브의 주가에 영향을 미칠 것 같은데 굉장히 슈퍼사이가 인기를 끌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여기 아까 이야기하는 멜로디가 좀 단순하고요. 춤이 약간 치어리더의 춤 사이하고 유사합니다. 그리고 그 슈퍼사이가 치어리더처럼 춤을 추다 보니까 뒤에 백댄서가 뭐 한 사람 5명의 걸그룹 멤버가 있는데 한 사람 뒤에 최소로 쓸 때가 3명이고 그보다 더 쓸 때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너무 많은 숫자가 이렇게 춤을 추다 보니까 카메라를 멀리 잡으니까 이 표정 연기가 잘 보이지 않고 춤이 잘 보이지 않고 또 그리고 이제 너무 사람 많이 하다 보니까 이렇게 걸그룹 멤버들이 자기 자리를 찾아가는데 노래를 부르고 뭔가 표현하기보다는 막 자기 자리를 찾아가는데 바쁜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든 저렇든 굉장히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또 두 번째 이제 그동안에 센터 역할을 하지 않았던 다니엘이라는 그 혼혈 가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서양적이고 또한 영어를 잘하죠. 그래서 이제 이것을 세계적으로 내보내기 위해서 다니엘을 센터로 도입을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사실은 해외에 나가서 보면 왜 케이팝을 열광하냐면 너무 한국 사람은 코도 작고 눈도 작고 하는 것에 그런 것을 굉장히 미인으로 여깁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은 너무 코가 높아갖고 사실 코를 낮추는 수술을 하고 너무 눈이 커서 문제인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다녀본 타지키스탄 같은 데 가면은 정말 미녀가 많습니다. 쫙 러시아에 지금 우크라이나하고 전쟁하는 그것이 굉장히 가까운 곳이 코카사스 산맥이 있는데 거기 까바르디 발카르 같은 데 가보면 정말 미녀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다니엘 같은 미녀가 그냥 널려 있다고 보면 됩니다. 그냥 널려 있어요. 그런데도 왜 케이팝의 아시아의 여자들을 이렇게 열광을 하냐. 뭐냐면 백인이 노래를 하면 아무리 웃어도 그 표정 연기가 정확하지가 않은데 아시아는 약간 황인종이다 보니까 표정 연기가 슬플 때나 기쁠 때나 이게 굉장히 극명합니다. 어찌됐든 슈퍼사이라고 하는 노래가 지금 히트를 치고 있고 뉴진스가 굉장히 지금 이렇게 세계적인 정상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세 번째는 BTS에 가려가지고 이렇게 노출이 안 된, 잘 노출이 안 됐던 남성 그룹 중에 TXT라는 그룹이 있습니다. 투모로우 바이 투게더라고 하는 그룹이 있는데 그동안에 노래 불렀던 노래 가지고도 빌보드 차트 200위에서 1위, 그러니까 201위를 가량 진입을 했었겠죠. 그랬었는데 7월 7일 날 뮤직비디오를 발표했는데 Do It Like That이라고 하는 뮤직비디오를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세계적으로 유명한 조나스 브라더스라는 사람 가수와 이렇게 협업을 했습니다. 협업을 했는데 이 곡을 이렇게 들어보면은 앞으로 제가 봤을 때는요 어마어마한 히트를 치지 않을까. 이게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뮤직비디오만 발표를 했기 때문에 본격적인 활동에 진입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조나스 브라더스하고 협업을 하다 보니까 빌보드에서도 이게 TXT하고 인터뷰를 할 정도로 이게 관심이 많습니다. 그런데 Do It Like That을 이렇게 들어보면 정말 잘 돼 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요, 피프티의 큐피트가 있잖아요. 내놓고, 지금 현재 빌보드 차트를 지금 15주째인가 계속 빌보드 차트 100 안에 들어가 있거든요. 최고 순위가 4위인가 그럴 겁니다. 빌보드 차트에. 이게 Do It Like That이라고 하는 노래가 제2의 큐피트라고 보면 됩니다. 중간 정도의 템포로
그리고 이제 큐피트 노래 부르는 피프티처럼 있잖아요. 막 모두가 군무를 치는 게 아니고 한 명 한 명 이렇게 춤을 추고 뭐 노래를 부르고 뭐 이러는데 빌보드 차트 100 안에 진입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러면 이게 만약 굉장히 크게 히트를 치게 되면은 하이브 주가는 또 한 단계 레벨업 되지 않을까. 이게 이제 제2의 이제 BTS가 될 수 있는 그만큼 노래가 좋습니다. 한번 우리 사회자님이나 시청자님도 네, 한번 Do You Like That이라고 하는 노래를 한번 들어보고 네. 이 하이브의 미래를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N팀이라고 하는 남성 그룹이 있습니다. N팀. 일본에서 오디션을 해서 2021년에 오디션을 해갖고 여기는 프로듀서도 일본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 N팀의 노래는 우리나라 기존의 군무 더하기 군무로 이렇게 칼군무로 치는 노래 더하기 BTS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근데 그 N팀에 대해서 팬미팅을 할 때 과도하게 신체 검사를 했다는 뉴스가 막 매일 대서특필되고 또 이제 하이브가 2분기에 예상 매출액이 5,873억 영업이익이 21.2%가 줄어든 696억이라는 뉴스가 나오면서 두 가지 뉴스가 공교롭게 겹치면서 그날 6.64%가 폭락을 했는데 뭐 이게 막 계속해서 한 번 뉴스 나오면 되는데 계속 연달아 나오는 걸 보면 이게 무슨 공매도하고 연관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저도 이 뉴스 때문에 이 N팀이 부르는 런이라는 노래를 이렇게 들어봤는데 정말 한 18세 이 정도 되는 멤버들로 구성되어 있고 정말 춤도 잘 추고 노래도 잘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일본 시장은 이 N팀이 휩쓸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 다음에 보이넥스트 도우라는 또 이제 신생 남성 그룹이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6명으로 구성되는데 모두가 한국인 것이 특징입니다. 그런데 여기 이제 총괄 프로듀서가 누구냐면 지코라는 사람인데요. 지코라는 사람은 이게 뭐냐면 SMS 캐스팅에서 연습생으로 있다가 일본의 아버지 직장 때문에 가가지고 미술 공부를 하다가 다시 음악 활동을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노래가 On and On인데 이것을 보면은 옷을 입는 것이나 무대 세트나 이런 예술성이 미술성이 엄청 남다릅니다. 네. 그리고 이제 특히나 노래를 부를 때 춤을 출 때 스토리가 굉장히 뛰어납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얼른 보면은 저게 뭐야 싶을지 모르지만 사실은 세계적으로 유행하는 트렌드가 그런 거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보이넥스트도라고 하는 이렇게 그룹도 앞으로 대단한 위치를 차지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지금 현재 이제 하이브의 최대 매출처는 지금 현재 어찌됐든 다른 것은 잘 모르겠는데 르세라핌일 것 같아요. 당장 내달 12일부터 12일, 13일 날 잠실 실내체육관에서 이렇게 공연을 하고 또 일본을 가갖고 8월 23일부터 그러니까 9월 7일까지 계속 일본을 순회하면서 공연을 하고 또 홍콩을 9월 30일 날 가서 공연을 하고 자카르타를 10월 3일 날 이렇게 가서 하고 방콕을 10월 7일에서 8일까지 이렇게 공연을 하니까 이런 데서 수입이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하겠죠. 그런데 앞으로 보면은 이게 보면 르세라핌뿐만 아니라 뉴진스 그리고 BTS의 정국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공연을 하게 되면 하이닉스의 실적은 급상승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제 하이브의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제 르세라핌 옛날에 제가 한번 여기 나와가지고 우리나라 걸그룹이 1번을 피프티, 2번을 뉴진스, 세 번째가 르세라핌 그리고 나서 지금 현재 여자 아이들 있지 않습니까? 큐브 엔터테인먼트 그리고 카카오 엔터의 아이브 이걸 지했는데 사실 우리나라 멜론 차트를 다 휩쓸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 나중에 보니까. 그런데 이제 제가 봤을 때는 현재로 이렇게 평가를 해보면 우리나라 걸그룹에 이제 피프티가 지금 소송 사건이 걸려 있기 때문에
최대의 최고의 걸그룹을 꼽으라고 하면 르세라핌을 꼽아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르세라핌이 이제 그 서구에서 있잖아요. 좀 안 먹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제 서구적으로. 그게 왜 그러냐면 너무 진짜 보디빌더나 출 수 있는 강렬한 춤과 강렬해요. 근데 이제 그런 것이 굉장히 매력적이죠. 강렬한 춤하고 이렇게 또 톤 자체가 검은 톤 옷들을 입을 때도요. 그런데 조금 약간 느린 템포의 여성스러운 옷을 입고 이렇게 춤을 추고 노래를 할 때 보면은 왜 그러냐면 어쩔 때 이렇게 노래를 부르기 전에 있잖아요. 춤을 출 때가 있거든요. 이렇게 앞에 일단 다른 그냥 기존 노래하고 전혀 다른 춤을 출 때가 있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카즈아가 발레리나 출신이다 보니까 이제 카즈아를 중심에다 놓고 춤을 출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보면 정말 춤을 잘 추거든요. 이 팀들이. 그러면은 조금 여성스럽고 또 여기에 보면은 허윤준이 성악가 출신이다 보니까 노래도 또 끝내주게 잘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조합했을 때 조금만 좀 뉴진스 조금 플러스를 시킨다면은 정말 유명해진 부분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 외에도 이제 세븐틴이 있고요. 세븐틴 요즘에 엄청 활동을 많이 하고 프로비스 나인이 있고 해서 제가 이렇게 봤을 때는 앞으로 아까 이야기했듯이 이 하이브의 미래가 굉장히 밝다. 어찌됐든 간에 지금 정국이라고 하는 사람의 나이가 24살이어서 아직 군대 가는데도 한참 나이가 남아있고 또 이제 군대에 갔다가 오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하다 보면은 그동안에 BTS의 그 인기가 그 한 사람 위에서 폭발하는 걸 보면은 앞으로도 대단히 많은 그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 이런 관점에서 하이브가 주가가 너무 저평가되어 있다. 그러니까 이제 하이브의 특징은 뭐냐면 보통 JYP라든가 뭐 여러 가지 회사들은 그 회사에서 다 시스템이 돌아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이브는 전부 다가 계열사로 엄청난 계열. 그러니까 또 한국에 조금 될 것 같으면 다 인수를 해버립니다. 엔터테인먼트 회사로. 그러니까 엔터테인먼트 회사가 엄청 많습니다. 그런 시스템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뭐 여기 르세라핌이 하이브인지 아닌지도 잘 모를 정도로 그렇게 많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또 진짜 필요하면 세계적으로 유명한 사람하고 협업을 해버리고 프로듀서를 다들 앉힐 때 굉장히 특징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앉혀가지고 가수마다 굉장히 특징이 아주 틀립니다. 이게 비슷비슷한 것 같은데 막상 보면 굉장히 틀려서 그래서 다양하게 이렇게 히트를 시키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ST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많이 올랐습니다. ST를 촬영한 날이 4월 17일 여기 와서 방송을 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떨어질 때가 그 다음 날이 9,200원까지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그랬는데 사실 제가 일기를 써간다고 해서 사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지 사실은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많이 올랐습니다. 거의 50%가 아니라 한 70% 이상 올랐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제가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맨 처음에 굉장히 목표 주가를 높게 가졌고 그래서 이제 앞으로 사는 사람이야 모르겠지만 저 때문에 이렇게 주식 사는 사람들을 향해서 이게 왜 앞으로도 보유해야 되고 어떤 기술을 여러분들이 봐야 되는가 해서 다시 한번 디테일하게 이렇게 분석을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ST가 있지 않습니까? 며칠 전에 전환사채 옛날에 200억 중에 100억 남은 것 중에 일부가 27만 천주 정도가 전환한 이렇게 신청이 이제 청구권 행사가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까 봤다시피 무기명이지 않습니까? 무기명이면 사실은 이제 누가 이 전환을 해갖고 전환을 하려고 하는지 사실 누가 알 겁니까? 대주주가 무림 캐피탈에다 돈을 넣을 수도 있고 또 친척이 넣을 수도 있고 아니면 누군가가 또 넣을 수도 있고 그런데 사실은 여기다 전환사채 100억, 200억을 투자를 하려면 대주주하고 엄청 잘 알아갖고 확신이 망하지 않는다는 확신이 있을 때 넣는 것이지 망해버릴 것 같으면 어떻게 넣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전환사채 청구권이 사실 들어오면 우리 생각할 때는 주식이 떨어질 것 같은데 오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거 이제 또 이제 이기 물량이 들어오면 나름대로 계속해서 들어올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면은 그럴 때마다 호재가 나오고 그러면서 주가가 오르는 경우가 많다. 그리고 이미 전환사채에 대해서 인식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초창기부터 전환사채는 인식하고 투자를 했고 그럼 언젠가 한번 나올 때가 있는 것인데 산 넘고 물 넘고 바다를 건너서 사는 것이 인생이지 주식을 장기 투자하면은 뭐 별일이 다 벌어지는 것이 주식 아닙니까? 그런데 전환사채나 이런 것이 막 민감해 갖고 하면은 주식은 단타뿐이 안 됩니다. 자, 제가 있잖아요. 한 가지 좀 고민을 했던 것이 뭐냐면 ST가 고압 수소 어닐링 장비에 대해서 국제과제를 땄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시가총액 10배가 HPSP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네. 우리 생각으로는 아무리 국제과제를 심사하는 사람이 정말 어떻게 심사해도 HPSP가 따야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 보면은 뭐 경쟁사와 경합을 통해서 단독 선정된 국제과제 이것도 한두 푼이 아니고 70억이란 말입니다. 생각해보세요. 내 돈 70억 들여갖고 연구하는 것과 그 나라에서 70억 준 돈 갖고 연구하는 것이 차이가 엄청 큰 거 아닙니까? 그럼 과연 ST는 왜 이것을 그럼 분명히 기술평가에서 있잖아요. HPSP보다 시가총액 10배 높은 것보다 훨씬 기술이 나으니까 죽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지 않고 누가 그걸 심사하는데 눈 뻔히 뜨고 그걸 선정을 하겠냐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번 그러면 여기에 참여하는 그 한양대 교수하고 포스텍 포항공대 교수를 한번 분석을 해보자. 그러면 이 사람들을 통해서 왜 ST가 국제과제로 선정됐는지 알 것이다. 이렇게 해서 한번 봤습니다. 이게 지금 현재 ST가 국제과제로 선정된 그 2023년도 고압수소 어닝 장비에 대한 국제과제입니다. 그런데 국제과제에서 이렇게 봐야 될 것이 뭐냐면 ST에서 하는 것 중에 한국가스공사 인증 획득 이런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고압수소 어닐링에서 핵심 특허가 뭐냐면 압력 첨바입니다. 압력. 수소를 갖다가 넣어갖고 그 고압을 견딜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특허가 핵심 특허여가지고 ST에서 하는 말은 자기들은 30기압 이상에서 하고 HPSP는 25기압에서 한다. 그리고 자기들은 자체적으로 만들지만 여기는 수입해 온다. 이런 관점에서 자기들은 기술을 뛰어넘어서 특허를 뛰어넘어 버리는 그런 전략으로 갖다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에서 앞으로 이제 차세대는 이것보다 더 높은 기압 40기압으로 한다고 하거든요.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이제 ST에서 이런 것을 하게 돼 있고, 그 다음에 한양대학교 교수가 있잖아요. 지금 현재 그 주성 엔지니어링에서 하고 있는 것은 CVD ALD입니다. CVD ALD가 주력입니다. 그래서 그 ALD를 한양대학교에서 그러니까 ALD에 대해서 이렇게 국제과제를 들어가면 많은 회사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뭐 장비 회사가. 근데 CVD ALD 그러니까 낮은 수준의 ALD에서 진보한 게 전국용 ALD거든요. 그 부분은 주성 엔지니어링에서 국제과제를 따갖고 그것을 주도하는 것이 한양대 박창gun 교수입니다. 원래 주성 엔지니어링에서 15년을 근무했던 사람입니다. 이분이. 네. 이것이 주도하는 것이고 딱 두 개 있어요. 세계 최고의 PEALD를 국제과제로 따갖고 지금 하고 있는 데는 ST가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양대학교에서 어떤 것을 제공을 했냐면 ALD 기반의 소자, 그러니까 ALD 기술을 우리가 생각하는 공합수소 어닐링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방막으로 증착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증착을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게 약간 우리로 말하자면 전기가 통할 때 잘 안 통합니다. 네. 그래서 이것을 잘 통할 수 있게 어닐링을 해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방막 증착, ALD 증착하고 엄청 밀접하게 관계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고압수소 어닐링을 잘하려면 뭔 기술이 있어야 될까요? ALD 기술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지금 세계 최고 난이도의 ALD 국제과제 개발을 ST가 하고 있습니다. 네. 난 그것 때문에 공합수소 어닐링 장비에 대한 국제과제가 ST가 수주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요. 여기 보면 한양대학교 박창gun 교수가 참여하고 있는 것이 시공간 분할 있잖아요.
이 그 주성 엔지니어링의 전국용 원자층 ALD입니다. 이것은 한 장 한 장 처리한 겁니다. 웨이퍼를. 네. 근데 이제 그 ALD를 장비를 잘에 대해서 좋은 줄은 알지만 힘들어하는 게 뭐냐면 한 장 한 장 처리하면 속도가 너무너무 느립니다. 이게. 네. 그래갖고 다른 것은 막 금방 속도 처리돼갖고 웨이퍼가 쌓여있는데 ALD 쪽에서 정체가 돼버리면 생산이 제대로 안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ST에서 개발하고 있는 PEALD는 한꺼번에 100장 이상을 있잖아요. 동시에 증착을 해버리는 거예요. 네. 한꺼번에. 그러니까 한 장 한 장 하는 것과는 틀리죠. 그래서 이제 이 C공간 분할 그 분에 대한 전국용 원자층 ALD는 주성 엔지니어링하고 한양대학교 박창균 교수가 주도하고 있습니다. 원래 시간 분할이라고 하는 것은 있잖아요. 시간 분할 그 ALD라고 하는 것은 웨이퍼를 고정시켜 놓고 두 번 이렇게 증착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공간 분할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웨이퍼를 이동시킨다는 거예요. 그냥 단순하게 이쪽에서 이쪽으로 이동 왔다 갔다 한다는 겁니다. 한 곳에서 하기에는 너무 무시하니까. 그래서 한쪽은 실리콘 방막으로 증착을 하고 한쪽은 플라즈마로 증착을 해서 이걸 한다는 겁니다. 그것을 지금 현재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포스텍 이병헌 교수가 국제과제를 또 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극방막 증착 공정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ALD 증착 공정의 핵심을 지금 현재 국제과제로 포항공대에서 하고 있어요. 이것은. 그러니까 ALD 증착 과정에서 더 좋은 증착을 할 수 있게끔 어떤 기술을 개발하고 있는 거죠. 그런 부분을 보면은 공업수소 어닐링 장비가 앞으로 고도화되는 데는 가장 중요한 것이 방막 증착, ALD 증착 이런 쪽이 이게 기술이 있어야 되는데 ST는 그런 것을 하고 있다. 그래서 여기 패치 타입이 원래 옛날에 제가 세정 장비를 이야기할 때 매엽식이 있고 배치식이 있다 그랬죠. 이게 그러니까 배치 타입이라고 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왜냐하면 배치 타입은 한꺼번에 100개씩 넣어놓고 세정을 하는 것이고 매엽식은 한 개씩 하는 것이고 그런데 한 개씩 하는 것이 100개씩 하는 것보다 빨라 버려가지고 그 CMS가 전 세계 그 웨이퍼 세정 장비 시장을 전부 다 평정을 해버렸는데 여기에서 그 PEALD는 누가 배치식을 개발을 하냐가 이게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한 장 한 장 처리하기에는 속도가 너무 느려요. 그래서 100장씩 동시에 처리하고 그러니까 여기에서 보면요. 첫 번째, 두 번째 아까 보면 첫 번째, 두 번째 이렇게 증착을 하잖아요. 그 구간은 똑같습니다. 이게 첫 번째, 두 번째는 다른 ALD하고 똑같은데 세 번째에 플라즈마를 발생시켜 반응시키면은 이렇게 이제 반응시켰을 때 ALD 증착이 기존의 ALD보다 훨씬 뛰어난 것이죠. 그러니까 기존의 ALD 증착 장비도 플라즈마를 써요. 그런데 여기에서 PEALD는 그리고 여기에서 보면은 다성분계라고 써져 있습니다. 다성분계. 다층 방막 형성. 이게 이제 PEALD에서만 쓰는 용어입니다. 이게. 다성분계. 그래서 이 부분에 국제과제를 ST가 하고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한번 보실 것이 뭐냐면 고속 고품질 마크레스 플라즈마 다이싱 장비에 대해서 예전에도 많이 이야기했잖아요. 네. 그리고 이게 특허가 나왔고 뭐 우리나라 뭐 특허 우수 개발 사례로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보니까 삼성에서 무엇을 발주를 한다고 하냐면 원래 있잖아요. HBM3라고 하는 그 반도체를 그 엔비디아의 3는 SK 하이닉스에서 독점하고 있고 뭐 1이나 2는 삼성에서 이제 같이 이렇게 납품을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데 이제 HBM3를 생산하기 위해서 100조를 투자를 해요. 100조를 투자를 하는데 제가 무슨 말을 하고 싶냐면 HBM3를 생산하려면 거기에 있는 다이싱 장비는 기존의 우리나라 장비로는 안 돼요. 우리나라 장비는 전부 다가 뭐냐면 레이저 장비일 뿐입니다. 네. 다이싱이나 뭐 한미 반도체가 구멍 뚫는데 최고다. 뭐 TCV인가 뭐 TVC인가 뭐 그 장비거든요. 그런 장비들이 이제 앞으로는 쓸모가 없어지는 거예요. 네. 왜 그러냐면 레이저로 뚫어버리면 이게 이제 너무 얇은 상황에서 레이저로 뚫어보면 다 이제 이게 반도체 웨이퍼가 손상이 와버려요. 그러니까 반드시 이제 플라즈마가 동원돼서 뚫어져야 되는데 그 플라즈마로 특허를 내 가지고 마크레스 플라즈마 다이싱 장비를 개발해 갖고 우리나라에서 특허를 낸 것은 이게 이제 최고의 그 수준의 다이싱 장비를 개발했잖아요. 2022년까지 완료가 됐으니까 어디선가는 지금 테스트를 계속 하고 있는 거죠.
이게 과연 삼성전자 이 1조 투자 라인에 들어갔다 하면은 이제 뭐 ST 주가는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죠. 이게 다 극비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막 국책과제도 극비고 아까 뭐 공합수소 어닐링도 다 비밀 협약을 체결하고 하기 때문에 뭐 사실 주식 담당자도 있잖아요. 누군가가 이렇게 딱 IR을 하라고 설명해 준 것만 이야기하지 사실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을 사실 안 칩니다. 기술에 대해서. 왜냐하면 자꾸 회사를 설명해 보면 기술이 노출되고 가요. 그렇죠. 그런 부분이 있어갖고 우리가 이런 부분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뉴스가 나와도 ST에 대한 그런 뉴스는 아무것도 없고 그냥 도쿄 일렉트로닉하고 수마 이 부분이 이제 두 개가 이제 세계적으로 그런 부분을 하는가 보죠. 그래서 저기에도 그러면은 WSS랑 여기 도쿄 일렉트론 이런 데도 플라즈마를 사용하는 거예요? 그렇죠. 플라즈마가 있기는데 이제 여기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 지금 현재 여기 특허 상황을 보면 ST에서 하는 그런 장비는 세계적으로 상용화된 게 없다. 이렇게 써져 있어요. 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이 ST의 특징이 뭐냐면 마크레스예요. 마스크를 사용하지 않는 거예요. 네. 근데 다 이 장비는 마스크를 사용하는 장비만 있지 마스크를 사용하지 않는 장비가 없어요. 네. 근데 마스크를 사용 안 하면 그러니까 한 번 할 때마다 마스크를 찡겼다 빼고 찡겼다 빼고 계속 반복해야 되는데 마스크를 사용 안 하면 속도가 엄청나게 빠른 겁니다. 이게. 네. 처리 속도가. 네. 그런 부분이 ST가 하고 있는 이 PALD하고 플라즈마 이 다이싱 장비는 범세계적이다. 어찌됐든 이게 이제 어떻게 결론이 날지는 저는 모르겠지만 네. 결론이 난다고 하면은 뭐 어마어마한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는 여러분들의 영역이 저한테 뭐 이제 뭐 왜 주식을 추천했냐, 손해 봤냐, 이익 봤냐. 저는 이 주식에 대해서는 뭐 현재 상황에서는 한 주도 사고 팔아본 적이 없습니다. 네. 방송 와서 뭐 그런 한 주도 그렇게 막 뭔가 매매하고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모르겠어요. 5만 원이나 10만 원이나 가면 그때 한번 제가 매매를 한번 생각해 볼지. 5만 원, 10만 원이요? 저는 한 20만 원 보고 있습니다. 와 정말요? 제가 그때 되면 이제 여기 배터리 아저씨보다 더 유명해질 수도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것은요. 네. 거의 뭐 세계 다른 기업들이 있는데 우리나라가 EUV 공정에서 끼어들 틈이 아무것도 없어요. 끼어들 틈이 없습니다. 왜 한미 반도체가 막 오르고 막 다른 주식들이 오는 줄 아십니까? 엔비디아에서 TSMC에다 이렇게 발주를 계속 하다 보니까 가격도 높고 그러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 잘 못 만들더라도 삼성에다 줘야 되잖아요. 그 조건이 패키징 조건이었어요. 패키징 수준을 요 정도까지 올려라. 그러면 내가 발주하겠다. 그러면 패키징을 할 수 있는 기업들의 주가가 날아가겠죠. 그래서 보면은 지금 날아가는 주식들은 다 패키징과 연관이 돼 있고 또 기존에 어찌됐든 간에 기존에 뭐 꼭 나노 공정만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금 시설 투자를 하다 보니까 반도체 장비가 엄청나게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뭐 한미 반도체고 뭐 반도체 장비다 하면은 다 날아가는 거예요, 지금. 왜냐면 지금 수준에 보면 고평가요. 그런데 뭐 전 세계에서 지금 투자를 막 진행하고 있는 것을 보면은 이게 진짜 뭐 어떻게 될지는 모르죠. 그런데 EUV 공정의 장비만큼은 우리나라 없어요. 아까 이야기한 그 원자 현미경 하는 회사 있죠. 들어가는. 그 회사가 EUV 그 공정에 들어가고. 파크 시스템. 네, 파크 시스템. 그 다음에 HPSP. 그 공합수소 어닐링. 네.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뭐 기억나는 게 별로 없어요. EUV 공정에 들어갈 수 있는 게 없어요. 왜냐하면 아까 이야기한 우리나라 장비는 다 레이저 장비인데 레이저로만 탁 자르면요. 웨이프가 손상이 돼버려가지고 불량이 나와버려요. 그러니까 이게 고성능 반도체로 넘어가면 어쩔 수 없이 글로 가야 된다. 그러죠. 플라즈마하고 그게 돼. 그러니까 막 이게 이제 막 다이싱을 하는데 레이저로 쓰더라도 아니 라식 수술을 하는데 쓰는 펜터초 레이저를 여기다 도입해갖고 특허를 낸 거라니까요. 여기다. 네. 이것도 펜터초 레이저를 얼마나 섬세한 레이저. 그리고 아까 이야기한 그 QMC에서 제공하는 내부 절단 기술. 레이저로 쏘았는데 전체가 안 잘리고 내부만 잘려. 그럼 외부는 뭘로 하겠어요? 펜터초 레이저 더하기 플라즈마로 외부를 자르는 거죠. 그러니까 반도체 손상이 없는 거죠. 네. 그런 식으로 가기 때문에 이런 영역에 어떻게 ST라고 하는 회사가 접근해 있는지 난 그 이해가 안 가요. 제가 봤을 때는요. 네. 그러니까 바이오 회사로 보자면
그 항암 개발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막 계속 적jan하고 계속 못하고. 그러면 이제 예전에 한 거 봐봐요. 제가 여기 2대 주주가 있잖아요. 네. ST의 2대 주주가 그러니까 네이버의 종토방 옛날에 글을 써놓은 거 있어요. 어디를 하나를 찾으니까 하나 찾으면 그 사람이 쓴 게 싹 나오잖아요. 볼 수 있잖아요. 네이버는. 그걸 싹 봐봤어요. S파워 테크닉스를 그때 이제 정상화시키고 그럼 뭐 이제 막 초창기고 막 적자가 엄청나니까 이걸 뭔가 정상화를 시켜야 팔든가 사든가 이게 뭐 뭘 해 나갈 거 아닙니까? 그런 과정들은 이렇게 써놨는데 그 S파워 테크닉스가 SIC 이 반도체에서는 우리나라 최고잖아요. 그 최고의 그러니까 최고 진짜 이건 진짜 돈방석의 그 기업을 계열사를 SK에다 팔아본 거예요. 돈방석 회사를 팔아볼 때는 다 이유가 있겠죠. 설령 팔아버려 가지고 진짜 왜 이걸 팔았느냐 할 수도 있겠지만 그것을 거기까지 정상화시키는 과정에서 생긴 기술도 엄청나겠더라고요. 그러잖아요. 이거 반도체를 다 만들어봤어. 전력 반도체를. 근데 사실 개인 있잖아요. 요즘에 막 개인 반도체, 지라 관련 반도체 기업들이 막 날아가거든요. 왜냐하면 SIC를 하는 기업은 너무 희귀해. 이게 진입장벽이 높은가 봐요. 그거 뭐 온셰미 텔레콤인가요? 뭐 온셰미 뭔가. 막 이런 데서 막 지금 이미 하고 있고 새로 접근하기는 쉽지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SK 하이닉스 쪽에서는 S파워 테크닉스를 딱 상과 동시에 막 엄청난 막 몇천억 막 몇 조씩 투자를 해버린 거죠. 그러면서 SK 실트론 있죠. 미국의 공장인데 원래 그 S파워 테크닉스에서 4인치로 이걸 했어요. 4인치도 하기 어려워요. 근데 막 이제 6인치로 기술 개발을 해가지고 SK 실트론에서 6인치 웨이퍼를 막 어마어마하게 만들어서 공급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SK 그룹은 막 이것 하나 사가지고 막 시너지가 엄청나게 지금 나 있죠. 그러면 그걸 파는 사람은 그걸 정상화시키고 기술을 개발하겠고 팔았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 내부적으로 축적된 기술이 얼마나 많겠고 그 안에 보면은 그 연구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겠어요. 사실은 막 그걸 하고 이것저것 막 보면 다 적자지만 그러다 보니까 뭐 누군가 연구 인력이 있으니까 이 세계적인 연구를 하지 않는가 이런 부분들을 한번 예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한국 알코올은 제가 7월 4일 날 이렇게 나와서 방송을 했습니다. 그 다음날 또 나는 여기에 와서 촬영만 하면 그 다음날은 주식이 떨어진가 봐요. 팍 떨어졌어요. 속상했었는데. 하여간 이렇게 많이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한국 알코올이 앞으로 얼마나 전망이 좋은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드릴 테니까 나는 이미 만 원 이하에서 그때 만 원 이하가 아니라 11,000원 이하에서 이야기를 했으기 때문에 여기 이상에서 뭐 주식 사고 말고는 여러분들 각자 알아서 하는 것이지 저한테 책임을 물으면 안 됩니다. 요즘은 하도 안티들이 잘해도 안티가 많아서 꼭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어제 있잖아요. 내가 그랬지 않습니까? 트러스트 자산운용에서 1%를 사가면 8.3%다. 그러면 이제 보통 이제 이런 자산운용사는 9%에서 11%를 사면 그때부터는 이제 행동을 하기 시작한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주식을 한없이 사갖고 뭐 경영권 뺏으려고 하는 건 아니거든요. 뭔가 블록딜을 해야 되는데 11% 이상 사면은 이게 힘들어요. 그렇잖아요. 시장에다 팔아먹기도 힘들고 시장에다 팔면 주가는 폭락해버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거의 왔습니다. 어제 이제 1%를 공시해갖고 7.33%가 8.33%가 됐어요. 그렇구나. 그러면 이제 퓨릿이라고 하는 회사가 주식이 안 오르게 하는 데는 아주 세계 최고입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앞으로 주식을 오르게 할 수밖에 없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해봐요. 그 이유를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유기용제라고 하는 것이 기존에는 뭐 분야만 있었냐면 반도체 분야만 있었습니다. 포토레지스트에 사용하는 원료하고 포토레지스트를 도포하고 나면 그걸 세정하는 거하고 이런 부분에서 폐기물을 갖다 정제를 하고 또 폐기물 정제해서 갖다가 고순도로 납품을 하지만 또 신제품이 필요한 데가 있지 않습니까? 신제품이 훨씬 더 순도가 높잖아요. 그러다 보면 이제 신제품도 만들고 대부분은 또 폐기물을 갖다가 고순도로 정제하고 폐기물 워낙 많이 나오니까. 그런데 이제 한 가지 생성이 된 게 뭐냐면 2차 전지입니다.
2차 전지 유기용제가 엄청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전해질이 나오는데 여러분 폐배터리 하니까 그 폐기물에 대해서 리튬에 대해서만 관심이 있는데 사실은 전해질에 있잖아요. 유기용제는 누가 그것을 정제를 할 겁니까? 닦아야 되는 거죠. 그래. 아니 닦은 게 아니라 폐기물이 나오면 그걸 고순도로 다시 전해질을 만드는 회사에다 납품을 해줘요. 그 폐기물을 해가지고 예. 보내야 되는. 그러니까 폐기물을 가져다가 다시 네. 전해질을 만드는 회사에다 납품을 해야 이게 네. 사이클이 돌면서 네. 폐기물이 안 생기는 거죠.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이 유기용제의 폐기물을 갖다 정제하는 회사는 재원산업하고 퓨리시 두 가지가 거의 뭐 대표적인 기업이고 다른 기업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찾아보지 못했으니까요. 네. 그런데 이제 이미 재원산업은 2차 전지에 들어가가지고 2차 전지의 유기용제는 NMP라는 것이 있거든요. NMP를 유기용제를 재생하고 있습니다. 근데 퓨릿은 주가에 한국 알코올에 영향이 미칠까 봐서 절대 그런 공시를 안 해요. 근데 지금 현재 정관을 개정하는 주주총회를 합니다. 정관을 개정. 이것은 지금 현재 지금 진행하고 있는 코스닥 상장 있잖아요. 심사하고는 별개입니다. 네. 제가 이건 추론입니다. 이게 뭐 아니더라도 제 책임이 없다는 추론으로만 이야기하는데, 퓨릿을 살 때, 인수할 때, 기존 대주주가 30% 가지고 있고, 이 70%를 한국 알코올이 사올 때, 3년 이후에 상장하는 조건이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때는요, 실적이랄 것이 없어요. 근데 불과 3년 만에 매출액이 1,300 몇십억이 영업이익이 142억이 됐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 속도가 그냥 뭐 티밥 튀는 것보다 더 빠른 속도로 이게 성장을 하고 있는 분야입니다. 그런데 이제 30% 가지고 있는 주주 입장에서는 공모가가 최대한 높아야 되고 시가총이 높아야 자기들도 이익을 극대화시킬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8월 18일 날 임시 주주총회에서 정관을 변경합니다. 네. 저는 제가 봤을 때 2차 전지 사업을 하기 위한 것이 아닌가. 왜냐하면 이미 충청도에다 땅을 사갖고 1,000억을 투자하려고 대비하고 있는데 네. 무슨 용도인지는 절대 그 비밀이라고 안 밝혀놨어요. 네. 아니 그런데 안 할래 안 할 수가 없어요. 2차 전지가 회사는 엄청나게 늘어나고 배터리는 엄청나게 만들고 폐기물은 앞으로 이제 계속 나올 건데 네. 그럼 재원산업 한 군데에서 이걸 어떻게 처리를 하겠습니까? 네. 그러면 그 오랜 기술을 축적한 이 초고순도로 그 불순물 조금 있으면 문제가 굉장히 커지잖아요. 초고순도로 그동안에 했던 회사한테 줄 수밖에 없잖아요. 네. 그러면 하기 싫어도 해야 될 것 같아요.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재원산업이 원래 공모주 청약을 한다고 했었는데 그걸 안 하고 그냥 M&A 시장에다 내놨습니다. 재원산업을. 그러니까 아까 이야기한 퓨릿은 매출액이 1,300 몇십억에 영업이익이 142억인데 재원산업의 작년도에 매출액은 2,855억, 한 2배 정도 많습니다. 네. 영업이익은 141억. 영업이익은 비슷합니다. 퓨릿하고. 근데 얼마에 내놓은 줄 아십니까? 이 재원산업이 매각가가 얼마에 협상이 안 좋아요? 2조입니다. 2조. 그러니까 이게 폐기물이고 있잖아요. 초고순도로 정제하는 회사는 없는데 이런 기술을 갖춘 회사가 없는데 반도체 분야에서도 뭐 시설 투자를 계속하면 이 시설 용량이 엄청 늘어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굉장히 거기에서도 수익이 급증을 할 건데 이제 2차 전지는 그냥 막 감당이 안 되는 물량이 막 쏟아질 거 아니에요. 근데 퓨릿하고 재원산업밖에 없는 거네. 물론 그것밖에 없는지는 몰라도 제가 인데까지 굉장히 오랜 기간 분석을 했거든요. 네. 다른 기업이 나타난 적은 없습니다. 네. PGMEA를 뭐 정제하고 EEP를 정제하고 뭐 이런 회사들은 이 두 회사가 거의 차지한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퓨릿에 대해서 한국알코올이 지분의 70%를 갖고 있습니다. 이걸 한번 참조해 봤으면 좋겠어요. 필옵틱스가요. 필에너지를 상장했습니다. 그러니까 필옵틱스가 필에너지 지분을 80% 가지고 있었고 삼성 SDI가 지분을 20%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삼성 SDI에 납품을 합니다. 그래갖고 이제 상장한다고 한 날 사기 전날 여기까지 올랐고 상장한다고 하니까 하한가 상장하고 나니까 필에너지 주가 떨어지니까 또 17%가 하락했습니다.
뭐 지금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이거하고 좀 차이를 둬야 됩니다. 왜냐하면 필 옵틱스라고 하는 회사가 그러니까 2차 전지를 로칭을 할 때 있잖아요. 그냥 구형 프레스로 그냥 로칭을 했습니다. 구형 프레스. 우리 프레스 아시죠? 철판 빵빵 찍어나는 거 그걸로. 그러다가 DNT가 이제 레이저 로칭을 하는 것을 개발을 했어요. 그래갖고 그 LG 에너지 솔루션에 납품을 했는데 이게 불량이 난 거예요. 네. 그래갖고 이제 급히 필 옵틱스의 그러니까 프레스 구형으로 다시 대처를 하다가 다시 정상화 시켜갖고 DNT는 LG 에너지 솔루션에다가 레이저로 로칭하는 걸 납품하고 있고 필 에너지는 삼성 SDI에 레이저로 로칭하는 기계를 장비를 납품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생각하면 배터리 있잖아요. 양극재나 이런 걸 주물러 갖고 배터리를 만든 다음에 딱딱 자르는 겁니다. 그것하고 그런 것을 반도체 장비에서 생각해 보면 얼마나 단순합니까? 그러니까 나는 솔직히 이야기로 2차 전지 장비주다 이해가 안 가요. 2차 전지 장비주가 어디 있습니까? 솔직히 정말 고도의 장비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네. 반도체 장비 하나 개발하려면 개발하는데 한 3, 4년 그걸 테스트하는데 3, 4년 뭐 이렇게 걸리기도 합니다. 기본이 5년입니다. 네. 근데 이런데 뭐 2차 전지 장비는요 그냥 한 1년, 2년이면 뚝딱딱 개발을 해요. 네. 그리고 누가 나한테 확실하게 뭔가 물량을 줄 때만 있다면 반도체 장비 회사는 못 만들 2차 전지 장비가 어디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 정도의 어떤 기술을 가지고 막 지금 현재 막 상장할 때는 1조 몇천억 필 에너지가 하다가 어제가 9천 몇백억 한 것까지 봤는데 그런 거에 일단 너무 희망을 걸면 안 됩니다. 양극재가 오르니까 막 반도체 장비 오를 것 같고 막 전해질 오를 것 같은데 생전 안 오르잖아요. 그리고 이미 올랐던 장비들 있잖아요. 2차 전지 오르니까 한번 빠딱 오르거든요. 그건 나중에 다시 폭락할 가능성 많습니다. 네. 왜냐하면 진입 장벽 자체가 반도체하고는 게임이 안 돼요. 기술도 그렇고 반도체에서는 레이저 갖고 막 펩토초 레이저로 막 라식 수술하는 장비로 어떻게 하면 이 정밀도를 맞추나 하는데 이건 그냥 뚝뚝 자르는 떡 자르듯이 자르는 그런 장비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과 비교해 갖고 큐릿의 뭐 어떤 가치를 생각하는 것은 어설프지 않나. 이런 것과 비교해. 왜냐하면 이런 것은 너무 어마어마한 가치가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다른 것은 다 이제 그시하고요. 한국 알코올은 근본적으로 주력이 초산 에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다른 회사들은 우리 한국 알코올이 만든 게 초산 부틸, 초산 에틸 뭐 이러는데 뭐냐면 다른 회사는 주정용 알코올을 만듭니다. 대부분.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독점은 초산 에틸은 뭐 한국 알코올인데 이게 이제 초산이 있고 그러니까 아세트산이 있고 에탄올을 두 개를 더하면 초산 에틸이 됩니다. 그러니까 아세트산을 고순도로 만들어도 반도체에 들어가고 에탄올을 고순도로 만들어도 반도체에 들어가고 또 초산 에틸도 고순도로 만들면 이게 또 반도체에 들어가고 이게 그러니까 반도체에 얼른 말하면 안 들어가면 안 되는 그런 영역입니다. 네. 근데 왜 이제 그 한국 알코올이 그런 반도체 종목에 이렇게 부각이 안 되냐면 우리나라는 뭐 한 3만 톤 만든다. 그러면 중국에 가면 최대 회사가 장수소포라고 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장수성회가 있어요. 네. 장수성회가 있는데 소포는 뭐냐면요. 어느 이름이냐면 일본의 지역 이름입니다. 네. 그러니까 일본 회사가 가고 중국에 가고 국영기업하고 합작하는 회사입니다. 그런 데는 뭐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10만 톤 만든다 그러면 100만 톤 만들고 우리나라에서 3만 톤 만든다 그러니까 거기서 뭐 30만 톤 만들고 이런 수준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나라에서 특별히 이제 그런데 한국 알코올 것만 쓰는 사람은 거래처를 안 바꿉니다. 왜냐하면 확실히 순도가 높으니까 질이 좋으니까. 네. 그래도 이제 그 뭐 애경이라든가 LG 화학이라든가 이런 쪽에서는 그 중국의 장수소포를 쓰는 회사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부분에서도 이제 3분기부터는 실적이 좋아지는 건 뭐냐면 그러냐면 에탄올이 있잖아요. 이게 문제입니다. 에탄올. 에탄올이 급등을 해가지고요. 그 다음에 환율도 뭐 1,300원, 1,400원 올라가 버리면 한국 알코올 실적 엄청 안 좋아져요. 근데 에탄올이 계속 에탄올을 차트를 보면요. 미국 차트가는 안 나오거든요. 근데 이제 브라질 차트가 나옵니다. 브라질. 그러니까 에탄올이 쉬지 않고 떨어지고 있습니다.
에탄올 차트를 보시면 계속 떨어지고 있죠.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브라질 차트를 보면은 미국 차트하고 연동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우리 환율이 1,200원대로 지금 들어와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3분기부터는 실적이 좋아질 겁니다. 한국 알고. 오늘도 떨어진 1,250, 뭐 1,300원 하다가. 와, 빨리 1,200. 떨어지네요. 그러니까 이렇게 떨어지면은 한국 알코올 주식은 실적이 좋아집니다. 그 다음에 뭐니 해도 부동산입니다. 부동산을 저는 뭐 이런 책임 묻질 이야기인데 많게 보면 저는 1조까지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 왜 그러냐면 1998년도에요. 네, 그때요. 강남 아파트도 아마 한 3억이나 했을 거예요. 네. 그때. 네. 미국은 있잖아요. 그때 일본 사람들이 부동산 투자해갖고 다 망하는 시대예요. 왜냐하면 일본의 부동산이 엄청 튀었잖아요. 그때. 일본 땅 사고 아파트 사듯이 미국 가서 사면 될 줄 알았어요. 네. 그래갖고 그때 일본 사람들이 엄청 매입을 했거든요. 근데 땅을 사도 끝이 없는 게 땅이 너무 넓어. 땅에 대한 희소 가치가 없어. 네. 그래갖고 그 일본 사람들이 미국 가갖고 그 빌딩 사고 땅 사갖고 다 폭망하고 나왔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때는 지금처럼 이렇게 땅값도 비싸지도 않고 건물값도 엄청 쌌습니다. 그러니까 오직하면 주상복합 아파트를 9채를 사는데 12억을 들어서 사고 20채를 사는데 35억을 샀겠어요. 들여서 샀겠어요. 여기 나와 있잖아요. 네. 그런 뉴스가 막 그때 나왔었어요. 옛날 사람이 나옵니다. 이게 지창수 회장 뉴스를. 네? 네. 그 돈 400억을 가지고 가갖고 1998년도에 땅을 샀으니 이게 무슨 뭐 비행장이죠. 비행기장. 땅 사는 수준이. 네. 안 그러겠어요? 네. 이걸 지금 현재 팔면 어떠겠어요? 17년인가요? 2017년에 또 540억을 들여서 이렇게 하와이 호놀룰루에 있잖아요. 콘도를 이렇게 샀어요. 그럼 2017년하고 우리도 비교해보면 최하 2배는 가 있습니다. 이거 지금. 미국 부동산이 불과 얼마 전부터 어마어마하게 튀었지 사실 옛날에 튀었습니까? 엄청나게 올랐죠. 한번 이제 한국 알코올에 다 항의 전화를 해봤습니다. 왜 당신들 주주총회에서 이게 뭐야 자산 재평가 해준다고 했는데 왜 안 하냐? 한번 그냥 들들 볶아봤어요. 그랬더니 아니 어떻게 1,500억 원 그 사택 부지가 어떻게 장부가액이 40억이냐? 왜 그 약속을 해놓고 안 지키냐? 했더니 하는 말이 자산 재평가를 못 한답니다. 왜 못 하냐고 했더니 미국 부동산이 너무 어마어마해갖고 이게 어떻게 자산 재평가가 안 된다. 미국 부동산을 자산 재평가를 못하면 한국 부동산도 같이 자산 재평가를 못하게 돼 있답니다. 그리고 이제 퓨리스를 상장하잖아요. 퓨리스를 상장하는 것이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이게 퓨리스 상장되는 것하고 그리고 지금 이제 뭐 트러스트 자산 운영이 없다면 제가 무슨 입 아프게 이 종목을 이야기하고 있겠습니까? 그러면은 이게 만약에 계열사 퓨릿이 상장을 하면요. 지분은 한 50% 정도 갖게 될 그럼 거예요. 한국 알코올은 그거 떨어져 나가는 거잖아요. 아니 원래부터가 떨어져 있었죠. 근데 이제 이건 아예 IPO로 나가는 거잖아요. 그러죠. 그러긴 하죠. 그럼 같이 좀 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아 그렇다고 볼 수가 없죠. 카카오처럼. 에이 그래 안 해요. 왜냐하면 카카오는 있던 기업을 분할한 것이고 퓨릿은 신디프라고 남들이 갖고 있는 것을 인수해갖고 퓨릿이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이건 기업 분할이 아닙니다. 그러면 기존 가치에는 같이 포함되어 있는 게 아닌 거예요? 그러죠. 전혀 포함되어 있는 게 아니죠. 아. 그리고 이런 폐기물 회사가 한 번도 코스닥에 상장돼 본 적이 없어. 지금까지. 처음 상장되는 거예요. 이 폐기물 회사. 네. 반도체 그것도 일반 폐기물 회사도요. 퍼가 엄청 높아요. 근데 반도체 그 폐기물이라고 생각해봐요. 그걸 갖다 고순도로 만들어갖고 다시 반도체에다 납품해. 그건 정말 굉장히 고부가가치죠. 네. 그러니까 제가 봐서는 네. 이 퓨릿을 상장을 해서 아니 그럴 거 아닙니까? 상장을 한다는 그 자체는 CEO 입장에서 아니 퓨릿을 최대한의 가치로 상장하고 싶지. 아니 그 한국 알코올처럼 뭐 대주주 리스크 초저평가로 상장하고 싶겠어요? 그러다 보면 퓨릿을 상장해서 최고가를 받으려면 물론 말하면 한국 알코올의 기업 구조에 대해서 어떤 변화를 준다든가 배당 구조에서 변화를 준다든가 뭐 해야 사람이 믿고 퓨릿에 공모주 청약하고 투자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제가 봐서는 퓨릿이 18일 날 주주총회를 하는 거 있잖아요. 8월 18일. 이게 결과가 굉장히 무슨 정관을 변경하는지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 또 이제 결국에는 시대적으로나 뭘로나 한국 알코올이 변할 수밖에 없다.
흔하지 않으면 뭐 언제까지 저평가로 있겠어요? 네. 이런 건 어떻게 발견을 하셨어요? 저는 뭐 이렇게 주식을 분석을 하면 아주 그 집에 먼지털이를 털 만큼 아주 샅샅이 뒤집니다. 주식에서 돈 번다는 게 네. 그냥 어용부용 차트 보고요. 네. 이게 뭐 눌림목입니다. 여기서 사면 하는 수준은 이제 뭐 우리 입장에서는 그 손 떼야죠. 왜 그러냐면 저희 입장에서 있잖아요. 옛날에 젊었을 때는 무너져도 오뚜기처럼 일어설 힘이 있잖아요. 네. 지금은 무너지면 어쩌겠어요. 그러니까 아예 무너지지 않는 분석을 해서 네. 접근을 해야지 않겠습니까? 네. 그리고 용기가 필요합니다. 주식은 어떤 상황에서도 매수를 하려고 보면 이거 폭락해서 손해볼 것 같아요. 근데 이런 어떤 딱 데이터를 하고 모든 걸 분석했을 때는 그 다음에는 그냥 공작새가 그냥 깃을 올리듯이 용기를 쫙 올려갖고 있는 거 없는 거 그냥 풍처럼 그냥 쉐를 받아버린 겁니다. 그래야 뭐가 인생이 바꿔지지. 그냥 오늘려고 어쩔지 모르니까 5% 사고 내일 5% 사고 번급 받아서 사고 이 사람 주식 투자해가 돈 벌까요? 못 볼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주식은 원래 그렇게 사야 맞습니다. 이론상으로는. 근데 왜 못 보냐면 다이아몬드랑 금땡이를 길거리에서 주웠어. 혹시나 또 누가 돌덩이로 팔고 있어. 그러면 뭐 돈을 갖다 빌려서라도 그 돌덩이로 사갖고 얼른 내 것 만들고 싶지. 그러면 이게 용기라고 하는 것은 뭐하고 비례하냐면 너무 그 귀한 것을 발견했을 때 용기가 100배 되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막 누가 살까 싶어갖고 미친 듯이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식을 살 때는 정말 온 열정을 다해서 살 수 있는 주식만 사고 그렇지 않으면 아예 안 사야 돼요. 이야, 진짜 공부 열심히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뭐 진짜 먼지 하나. 제가 이 방송 나와갖고 말 까딱 잘못하면 얼마나 리스크가 크고 또 여기 와갖고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얼마나 안 좋은 댓글도 많이 다니겠습니까? 여기 나와갖고 이런 용기를 발휘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맞아요. 네. 근데 여기에서 이제 이렇게 용기를 발휘해서 하고 싶은 말은 꼭 하고 싶어요. 혹시라도 여러분들 제가 어떤 주식 팔아라. 그 주식 올랐다 그래요. 그러더라도 저를 좀 저의 인격을 감안해 주십시오. 왜 그러냐면 제가 분석해서 팔아라고 하잖아요. 한 70% 이상은 맞아요. 80% 정도 맞습니다. 워낙 분석을 많이 하니까. 근데 가끔 틀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 집에 불이 나 있는데 야 빨리 불을 끄자고 하는 사람이 맞습니까? 구경하면서 요가 얻어먹는 사람이 맞습니까? 저는 내가 존재하는 이유 자체가 불이 나 있으면 불을 끄자고 막 갖다 물동이를 갖고 와서 막 해야 되는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좀 말을 하더라도 좀 공격적으로 할 테니까 그 부분에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늘 틀릴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투자 스토리를 써내려가시는 거군요. 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좀 궁금한 게 만약에 이런 주식을 발견하신 거예요. 그러면 분할해서 사거나 그러진 않으세요? 저에 분할할 것 같으면 아예 주식 안 해본다니까. 그거 분할을 해요, 그냥. 지금 당장 금덩이 다이아몬드가 궁구로 다니고 있는데 지금 그 죽기 바쁘지. 그건 분할이에요. 저희는 몰투, 몰빵, 몰투, 매도도 몰투, 사는 것도 몰투, 이해는 없어요. 그냥 평생 그 답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면서 딱 기다리는 거예요. 그리고 1년은 기다립니다. 아예 매매 안 해요. 중간에 막 떨어졌네 사고, 올랐네 사고. 이게 굉장히 리스크를 만들어요. 왜냐하면 올랐는데 사면은 평균 단가가 올라가고 떨어졌는데 사면 지가 분석 잘못해 놓고 떨어졌는데 사면 또 문제가 생기고 그러니까 딱 살 만큼만 딱 사버리고 딱 팔 때 되면 딱 팔아버리고 딱 끊고 맺어버리고 그냥 그 외에 장가지는 아예 없애버립니다. 생각 속에서. 그리고 노는 겁니다. 세월이 나를 이끌어가지 내가 세월을 이끌어면 못 갑니다. 수익도 세월이 나를 이끌어가지 수익을 내가 이끌어올 수 없습니다. 내가 시대를 어떻게 이끌어? 시대를 다 분석해야 그걸 내가 전망할 건데 시대를 어떻게 전망을 합니까? 다. 자, 삼성전자입니다. 하도 삼성전자는 그냥 너무 분석을 잘하는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특이한 분석을 해볼까 합니다. 이렇게 파운드리 부분에 있어서 반도체를 생산을 하려면 팹리스가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는 디자인 하우스가 있습니다.
디자인 하우스는 뭐냐면 팹리스에서 설계를 해오면 그 디자인 하우스가 그 TSMC면 TSMC의 인증을 받아가지고 그 인증을 받은 업체한테 우리로 말하자면 비밀번호를 주는 겁니다. 생산 코드에 대한. 그러면 그 생산 코드에 대한 비밀번호를 치고 들어가면 이 팹리스의 회로를 이 설계를 갖다가 여기에 이제 TSMC 회로 생산 라인에 맞게끔 이렇게 접목을 시켜주는 것이 디자인 하우스입니다. 그래서 이게 분업화되어 있습니다. 팹리스, 디자인 하우스, 생산. 네. 근데 이제 TSMC 같은 경우는 이게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고, 근데 뭐 인텔이나 뭐 이런 데서 있잖아요. 팹 이렇게 설계를 했는데 그 뭐 디자인 하우스가 없겠습니까? 못 하겠습니까? 근데 대기업은 그냥 이제 바로 다 그 원스톱으로 체계가 돼 있겠죠. 그런데 이제 그렇지 않는 기업은 디자인 하우스에 의뢰를 해서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파운드리가 잘 되냐 못 되냐는 디자인 하우스가 뭘 수주했냐를 보면은 딱 답이 나옵니다. 삼성전자 지금 현재 잘 나가고 있어, 못 나가고 있어. 뭐 5나노가 어쩌고 3나노 수율이 어쩌고 그럼 말할 필요가 없어요. 디자인 하우스가 수주했어? 그럼 땡이잖아요. 그렇죠. 그잖아요. 디자인 하우스에서 수주 안 했는데 뭐가 있어. 근데 삼성전자는 이제 그 시설이 있고 반도체 생산 시설이 있고 팹리스가 또 있고 또 디자인 하우스가 자체적으로 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좀 뒤죽박죽인 겁니다. 이게 네. 분업화가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이제 막 기술 유출 때문에 네. 이렇게 맡기지 않는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원래 이제 그러니까 삼성전자를 분석을 하려면 나는 무슨 디자인 하우스를 분석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냐면 AD 테크놀로지를 분석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AD 테크놀로지를 주식을 사라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이 얼마나 여러분들이 이게 뭐 이 부분에 대한 평가는 제 이야기를 들어보고 악재도 있고 호재도 있으니까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건 이제 주식 추천은 절대 아닙니다. 왜 AD 테크놀로지를 봐야 삼성전자를 알 수 있냐, 파운드리 부분을 알 수 있냐면 AD 테크놀로지가 2019년까지 15년 동안 TSMC의 디자인 하우스 인증업체였습니다. 그래가지고 삼성전자에서 네. 삼성 이제 반도체겠죠. 네. 그쪽에서 이제 디자인 하우스가 필요할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AD 테크놀로지에 대해 요청을 하니까 네. AD 테크놀로지 대주주가 네. 원래 그런데 디자인 하우스 그 반도체 설계 인력은 나는 우리나라에가 많은 줄 알았거든요. 의외로 다 베트남에서 엄청나게 인력을 수급을 합니다. 왜 그런지까지는 모르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 AD 테크놀로지에서 베트남의 인력을 한 400명까지 확대를 시켰어요. 네. 그러니까 AD 테크놀로지하고 관계없는 뭐 비밀인지 아니면은 공개인지는 모르겠지만 대주주가 그 별도의 그 디자인 하우스를 그 만들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이 문제가 돼가지고 2019년도에 말에 연말에 그 TSMC에서 잘렸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베트남에 있는 디자인 하우스 부분이 AD 테크놀로지에 합류를 하고 또 이제 그 삼성에서는 그 2020년도 하반기에 AD 테크놀로지한테 DSP 인증을 줬습니다. 그러니까 디자인 하우스 파트너가 된 거죠. 네. 그래서 이제 다른 회사도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7나노에서 3나노까지의 디자인 하우스 회사가 AD 테크놀로지입니다. 네. 그러니까 최첨단 반도체에 대한 디자인 하우스를 디자인을 해줄 수 있는 그런 기술력을 갖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면 여러분들 최근에 봤다시피 그 ARM의 그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회사들이 뭐 가온 칩스인가요? 뭐 그런 데도 있고 지금 현재 AD 테크놀로지 이런 데가 이제 그런 데하고 연결돼 가지고 그러니까 설계 프로그램은 ARM의 프로그램을 이렇게 사용합니다. 또 최근에 보니까 미국의 다른 회사의 그 프로그램하고도 이렇게 협력을 하더라고요. 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속 회사들 있잖아요. 뭐 아루고니 뭐 이런 많은 회사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반도체 제조 이런 것들이 뭐 베트남에 있는 거 있잖아요. 뭐 이런 것들이 다 디자인 하우스 거의 뭐 같은 AD 테크놀로지하고 같은 회사라고 보면 됩니다. AD 테크놀로지 매출을 보려면은 뭘 봐야 되냐면 이게 이제 굉장히 오래 전인데 2016년에 200억대 매출이었어요. AD 테크놀로지. 네.
그 2018년도에 1,100억이 나왔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엄청나게 디자인 하우스 매출이 많아진 거죠. 그 다음에 보시면 2021년도에 3,220억이 나왔습니다. 엄청나게 성장을 했죠. 근데 보면은 2019년이 여기지 않습니까? 2020년에는 해약된 거 아닙니까? 디자인 하우스가. 그 TSMC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매출이 나왔죠. 2,900억. 그 다음에 3,000억. 이게 왜 나왔는지를 이제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리고 나서 2022년 들어오니까 매출액이 어떻게 됩니까? 1,600억으로 반토막 나버죠. 그러네요. 그리고 나서 올해 1분기에는 180억. 그러면 엄청 줄었네. 200억씩 해서 뭐에 4분기 해봐야 800억 아니겠습니까? 기껏 하면 1,000억 된다는 소리죠, 매출액이. 그죠? 그러니까 왜 이렇게 줄어들었는가 말씀드릴게요. 지금 여기 보시면 2022년도 계약이죠. 2022년도. 그런데 여기 보면 SK 하이닉스죠. 네. 그리고 뭐 이런 계약건이 3건이 있죠. 이게 대강 한 1,000억 정도 될까요? 한 160억, 210억, 그 다음에 170억. 그러면 한 300억, 한 500억 정도 되겠네요. 2022년도 총 수주 금액이 이겁니다. 여기에 읽어보면 뭐라고 써졌습니까? 메모리 컨트롤러 IC 공급 칩이라고 써있죠. 이게 뭐냐면 SK 하이닉스에서 그 SSD 네. 저장 장치를 만들면 낸드 프레시로 이렇게 만들지 않습니까? 네. 낸드 프레스를 만들 때 뭔지 이 기술 내용까지 뭐 내가 전문적인 건 모르지만 이 메모리 컨트롤러 IC 칩을요 TSMC에다 발주를 해요. 그러면 TSMC는 누구한테 주겠습니까? AD 테크놀로지한테 줘요. 네. AD 테크놀로지죠. 그 코드를 생산 시설에 연결해 줘요. 네. 그러니까 지금 TSMC하고 계약 해지돼 있어도 네. 기존의 SK 하이닉스에서 했던 물량을 계속 하는 거예요. 네. 근데 그걸로 끝이에요. 그러면 점점 그 기존의 것을 하니까 점점 반도체는 구형이 되면서 구형은 마진이 어쩌겠어요? 박혀겠죠. 그럼 AD 테크놀로지도 마진이 박혀지면서 이 과정이 있는데 그 2020년도 삼성 전 반도체의 그 디자인 하우스로 인증이 됐다 그랬잖아요. 네. 2020년부터 2022년까지 공식적으로 이렇게 공시가 나온 삼성전자 관련된 수주가 단 한 건도 없습니다. 20, 21, 22까지요. 네. 20, 21, 22. 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TSMC하고 결별하고 그 나머지 그 하이닉스 기존에 했던 거 그 물량만 받아갖고 온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나머지 하이닉스 물량이 기존에 계약해 놓은 게 많았기 때문에 2020 연도부터 2021년도, 2021년도까지는 실적이 뭐 3,000억씩 나왔잖아요. 네. 그리고 갑자기 2022년도에 1,000 몇백억으로 줄어들고 올해는 이제 더 줄어들겠죠. 그 다음에 이제 이것이 이제 2023년도에 지금 와갖고 3월 이 계약이 6월 30일 날 된 건데 6월 30일 날요. 최초로 삼성향에 224억의 디자인 하우스 계약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여기에서 하는 것이 7나노에서 3나노 수준의 지금 현재 디자인 하우스 역할을 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무언가 삼성의 이제 AD 테크놀로지를 필요로 하는 뭔가 발주처 팹리스가 있고 AD 테크놀로지가 있고 생산은 삼성에서 하는 첫 시작이 이제 첫 발주가 이렇게 된 겁니다. 2023년도. 3년 만에 됐네요. 그러니까 이게 이 소리는 뭐냐면 삼성도 이제는 생산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고 아니 그러면 3년 동안 그럼 뭐 하고 있었고 그렇죠. 그러면 그 위기가 현재 진행형이다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러네요. 이 한국 갖고 먹고 살겠어요? 위에서도 생각해 보십시오. 한 1년이면 3천억씩 매출이 나오는 회사가 지금 2020년부터 하이닉스 왜 이 회사가 그 TSMC하고 결별을 했냐면 TSMC에서 지역 발주를 안 해줘요. 그러니까 한국만 국한시켜서 디자인 하우스를 하게 하는데 한국에서 기껏 해봐야 하이닉스 물량이 거의 100%에 가까운 거죠. 그러니까 하이닉스 외에는 저변을 못 넓히게 하는 거예요. 한국은 삼성전자나 뭐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기술이 유출될까 봐서 극도로 제한시켜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제 AD 테크놀로지도 아무리 생각해도 자기들이 이렇게 뭔가 이렇게 성장성으로 뻗어나갈 수가 없다 보니까
삼성전자로 바꿨는데 지금 이 결과적으로 보면은 이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봐서는 저는 이제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면 어떨지 모르겠지만 그냥 뭐 모든 사람들이 챗 GPT가 어때서 뭐 주식이 올라가네 만에는 그 뭐 엔비디아 이야기고 또 파운드리가 어쩌네 저쩌네 하는 이야기는 TSMC의 이야기다. 지금 현실은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운영 자금이 없어요. 운영 자금이 없어갖고 오직하면 교환사채까지 발행을 했습니다. 아예 없어요. 너무 어렵다 보니까 장비 발주도 거의 안 한다고 그래요. 네. 그 다음에 삼성전자 파운드리가 이 앞에 TSMC가 1년에 120만 개씩 얼마나 120만 개라고 했어요. 그리고 삼성전자가 30만 개씩 이렇게 폐기 처리를 해서 웨이퍼 EUV 공정에서 이런 한 달 한 달에 그 격차가 4배였다. 그것이 몇 년 쌓인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삼성전자가 절대적으로 지금 수율 경쟁에서는 뭐 뉴스는 막 희망적이지만 이건 뭐 제가 뭐 가서 눈으로 확인 안 했으니까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그런 것을 이루고 지금 현재 실질적으로 나왔던 수주 이런 것을 봤을 때 삼성전자 파운드리는 지금 경쟁력을 갖기에는 매우 어렵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에서는 주식이 적어도 더 상승한다는 개념에 대한 희망을 너무 갖지 말아라. 한번 또 사정없이 눌릴 수가 있는 파운드리 TSMC를 기준으로 보면은 물량이 줄었다 늘었다는 할 수 있지만 메모리 쪽에서 보면은 공급 과잉이 몇 년도에 해소될지 모릅니다. HBM3 하나 잘 나간다고 해서 그러면 그 나머지는 어떻게 할 겁니까? 그리고 삼성의 그 생산 시설은 1년 지나면 지날수록 한 2년 정도에서 막 1.5배씩 증가가 돼요. 이 앞에 보시다시피 P3가 1.5, P2의 1.5배예요. 그러면 그게 지어지는 것이 지으면서 여기 지어지고 있으면 지으면서 막 생산 시설이 들어와서 생산을 하거든요. 생산을 하면서 지어요. 그리고 마감이 되잖아요. 그럼 벌써 여기는 골조공사 끝나 있어요. 그럼 또 여기 막 또 생산 시설 들어와요. 네. 그럼 또 여기 생산 시설 들어오고 있으면 여기 골조공사 들어가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P4까지 골조공사가 들어갔잖아요. 그리고 그 나머지 부분은 아마 그 옛날에 있잖아요. 부지를 어떻게 확보를 했냐면 삼성 바이오닉스인가요? 거기서 바이오 공장을 짓는다고 부지를 확보해 놨어요. 근데 그 부지에다가 이제 바이오 공장을 짓는 게 아니라 반도체 공장을 지으려고 그렇게 이제 임시 방편을 해온 것이다. 이렇게 알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뭐 해외에 미국 때문에도 막 반도체 공장을 지어야 되고 모두 하다 보면은 생산 시설은 엄청나게 늘어나는데 그러면은 이게 이제 진짜로 반도체 수요도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잖아요. 뭐 전기차니 뭐니. 그렇지만 이 생산 시설도 너무너무 늘어난단 말입니다. 또 미국하고 중국하고 이렇게 무역 전쟁을 하다 보니까 중국 입장에서도 뭐 이게 좋은 반도체든 나쁜 반도체 최대한 생산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막 격화돼 가지고 언제 반도체 공급 과잉이 해소될지 그건 알 수 없단 말입니다. 네. 우리가 생각할 때는 뭐 4분기 끝나고 2분기가 최저고 3분기는 좋아질 거라는데 제가 봤을 때는 3분기 가도 2분기 수준이고 4분기 가서 만약 또 2분기 수준이다. 2분기나 수준이다. 이렇게 돼버리면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금융에 대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네. 그렇잖아요. 왜냐하면 적자를 여기까지 와서도 지금 현재 인텔 인수 때문에 있잖아요. 인텔 중국에. 네. 인텔 인수 때문에 자금이 아예 없어요. 그리고 이제 자금 있다가 하더라도 지금 재고 있잖아요. 재고 털고 재고 못 하고 나면 지금 현금성 자산 자체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네. 그나마 이제 삼성은 그나마 버티고 있는 건데 그래서 반도체에 대해서 그렇게 너무 희망적인 생각을 가지면 저는 그러니까 중립하향 쪽으로 봅니다. 중립하향. 그러면 지금 주가는 그래도 잘 갔잖아요. SK 하이닉스도 잘 갔고. 그것은 이제 어쩔 수 없이 우리나라는 미국의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없고 또 그렇다고 해서 봐보십시오. 미국에 네. 마이크로 테크놀로지 주식 오른 거 있습니까? 인텔 주식 오른 거 있습니까? 네. 오른 거 없어요. 다른 거 막 올라갈 때 막 엔비디아 뭐 AMD TSMC 막 올라갈 때 다른 거 올라간 거 있냐 이 말이에요.
좀 오른 것이 있잖아요. 자동차, 차량용 반도체 기업들. 그게 좀 오르고. 그랬죠. 그렇군요. 오른 거 없어요. 마이크론이나 뭐 인텔이나는 거기서 거기에요. 네. 그러면은 이제 실질적으로 우리나라 삼성전자는 인텔에 비교하면 딱 맞을 것이고 하이닉스는 마이크론에 비교하면 딱 맞아요. 그 이상 뭐예요. 왜냐하면 이게 이제 뭐 삼성전자가 너무 규모가 커지고 상속 과정을 거치고 이런 과정에서 그리고 또 뭐 정치적인 그런 것에서 어떤 결단을 내려야 될 때 굉장히 결단 자체가 늦어지고 또 지금도 그러잖아요. 우리가 그 XR 뭐 이런 거 가상현실 마스크 이런 거 애플은 벌써 내놓는다고 뭐 하는데 아직 삼성 디스플레이에서는 강간무수식이잖아요. 뉴스만 나올 뿐이지. 옛날 같으면은 애플하고 동시에 나왔든지 애플보다 먼저 나왔든지 뭐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어떤 상황들 보면 굉장히 왜냐하면 지금 디스플레이 쪽도 그러잖아요. 디스플레이가 지금 현재 OLED 쪽이 사실 허접한 중국의 그 BOE한테 1위를 내줬거든요. BOE한테. 네. 그럼 언제 1위를 되찾냐면 못 찾아요. 왜 못 찾냐? 이 앞에 이야기했듯이 8.6세대 지금 현재 삼성전자에서 발주를 하는데 그거 발주하면은 삼성전자는 4조 발주한다는데 중국의 BOE는 12조를 발주한다는데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현재 그 카메라 있잖아요. 네. 카메라 뭐 모듈이나 이런 것도 애플이 이번에 그 가상현실 만들면서 그게 다 대만 아니면 일본 아니면 중국 대부분이 중국 업체예요. 그게 왜냐면은 휴대폰을 엄청 많이 만들다 보니까 기술 발전 속도가 훨씬 빨라져 버린 거예요. 우리보다. 네. 그렇게 되고 보면은 지금 이제 가상현실 부분도 여러분들 그 선익 시스템의 증착기 발주를 보면요. BOE에 증착기 들어가는 게 엄청 오래 전부터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가상현실 관련해 갖고 기술은 중국이 최고예요. 전기차처럼. 전기차 옛날에 막 먼저 출발했잖아요. 뭐 주가야 어찌 됐든 간에. 그런 것처럼 애플이 1인 것 같지만 사실 중국이 1위입니다. 중국이 우리가 그 OLED도 실질적으로 그 OLED OS로 막 가려고 모두가 발버둥 칠 때 중국이나 지금 LG 디스플레이나는 WOLED CF로 가버렸어요. 그게 이제 막 단점이 많다 막 해가지고 그렇게 안 갈 것 같은데 결국에는 애플도 이번에 발표한 그 디스플레이가 WOLED CF잖아요. 그러면 뭔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네.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로라도 WOLED CF 부분으로 만약 그런 가상현실 디스플레이를 간다고 하면은 삼성은 기존 갖고 있는 기술들이 있기 때문에 쉽거든요. 그러면 훨씬 더 빨랐어야 맞지 않습니까? BOE보다 10배는 빨라야 맞고 LG 디스플레이보다 몇 배는 빨라야 맞는데 다 뒤져 있다 이 말입니다, 지금. 네. 그래서 그런 측면에 여러 가지 리스크들이 복합되어 있다고 봅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좋은 이야기를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네, 아닙니다. 이게 또 무조건 또 좋다고 올라간다고 하면 안 되잖아요. 이게 객관적으로 또 현실을 파악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반도체 막 뭐 시설 투자가 너무 급격하게 되고 전 세계적으로 너무 늘어나다 보니까 아까 이야기한 반도체 소부장들이 주식은 엄청 호황기를 맞은 거죠. 왜냐하면 진입 장벽이 너무 높아요. 새로운 누가 들어오기에는. 근데 뭐 주문 대수는 엄청나게 늘어날 거 아닙니까? 누가 반도체 장비는 누가 신규로 못 들어옵니다. 그러면 반도체 장비는 좋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죠. 삼성 또 막 소재 들어가는 거 아까 이야기한 그러니까 고순도로 만들어갖고 하는 PGM, EA 뭐 이런 것은 막 금방 2배씩 늘어나겠죠, 물량이. 이제 삼성전자는 좀 어려울 수 있는 거예요. SK하이닉스요. 계속 그러니까 뭐 마이크론도 어마어마하게 투자해가고 TSMC도 일본 같은데 뭐 유럽 같은데 지금 현재 서로 이게 전쟁이 돼가지고 어마어마하게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것들이 이제 되다 보면은 옛날에 비해서 지금 따라오는 후발 주자들하고 있잖아요. 기술 격차가 별로 없어요. 소부장에 집중해야 되겠네요. 그러죠. 그럼 뭐 생각해 보십시오.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 봐봐요. 운제 쪽 SK 하이닉스라고 HBM3를 갖다가 엔비디아에 독점 납품합니까?
삼성전자가 그거 뒤졌다는 거 그게 말이 됩니까? 아니 설령 뒤졌다고 합시다. 필요하면 내일이라도 만들어 볼 수 있는 기술 없겠어요? 근데 왜 그 인제서 만들겠어요? 이미 버스 떠난 다음에 만드는 거나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네. 그만큼 뭔가 이 지금 행동하고 뭔가 막 새롭게 되어가고 막 튀어나가고 막 이렇게 하는 시들의 그 날카롭게 날선 칼을 갈듯이 튀어나가는 이런 부분이 너무 무뎌져 있다는 겁니다, 지금. 그러면은 작가님 오늘도 좋은 분석 너무 감사드리고요. 끝으로 시청자님들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오늘 나와서 이런 이야기를 해주고 싶었어요. 제가 간략하게만 말씀드릴게요. 500만 원으로 어쩌다 먹고 살았습니다. 주식 투자를 하면서. 맨 처음에 돈이 벌리니까 가장 억울했던 것이 남 잘 먹고 살 때 못 먹고 산 것이 억울해서 보통 밥을 한 끼에 한 20만 원, 30만 원짜리를 먹고 다 살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해서 6,700을 만들었는데 우리 아내가 기도를 하고 오더니 아파트를 분양받아야 된다고 해서 거기다 다 넣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돈 1,000만 원을 장만해갖고 또 주식 투자를 했는데 한 달 반 만에 한 7천만 원을 벌었습니다. 또 7천만 원을 거기다 아파트에다 다 넣어보고 나서 이제 그때는요 500만 원이 그렇게 되니까 그것만 가지면 막 평생은 살 것 같아요 진짜. 안 그러겠어요? 네. 그래서 이제 또 어떻게 1,000만 원을 만드는 1,000만 원 갖고 주식을 하는데 그때 이제 그런 생각이 든 거예요. 야, 내가 이 정도 고수면 5분 거리에 사무실이 있어야지. 그래서 상가를 분양받았습니다. 와, 그 상가를 분양받았고 다 짓는 데까지 7천만 원 납부하고 나머지는 납부를 못했어요. 그리고 나서 우여곡절 끝에 하여간 그 1,000만 원으로 2억을 만들었습니다. 네. 갖고 2억으로 21억을 만드는데 몇 달이 걸렸냐면 26개월이 걸렸습니다. 템백오네요. 2억으로 21억을 만드는데 2억을 그냥 탁 넣으신 거예요. 자고로 그 말하자면 언제 제가 한번 이야기해드릴 그게 네. 무슨 소설책 이야기도 아니고 그러니까요. 아주 그런 세월을 살았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21억이 벌리자 용인에다 대규모로 땅을 샀습니다. 왜냐하면 막 저는 그 선교 활동을 했는데 선교사들이 너무 불쌍하게 살아서 거기다 숙소 지어주려고. 근데 나는 그러면 막 하나님이 대박 줄 줄 아는데 거기서 다 망해갖고 땅 다 날라가. 아파트가 세 채였거든요. 아파트 세 채 날라가. 돈 다 날라가. 그래가지고 뭐 반대 매매까지 당해보고 나니까 돈이 2억인가 남더라니까요. 그리고 2억으로 다시 12억을 만드는데 1년 걸렸습니다. 12억으로 얼마 전에 얼마가 되냐면 2억이 돼버렸습니다. 또 1년 내. 그리고 또 2억이 지금 이제 그 금액은 많았겠습니다만은 엄청나게 많은 돈이 됐습니다. 그게 불과 또 몇 개월 안 됩니다. 그러면서 왜 내가 이 방송을 나와갖고 여기 나왔냐. 성경에도 보면은 고난을 당하고 막 그 어려움을 겪어본 사람이 시대를 이끌어 가잖아요. 야, 이렇게 출렁거리는 파도 속에서 인생을 살아오다 보니까 야, 시대의 소명이 나를 부르는가 보다. 웅달 책방이 나를 부른다 이렇게 생각 안 하고 시대가 나를 필요로 하고 시대가 나를 부르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왜 이런 스토리를 이야기하냐면 주식을 할 때 까딱 잘못하면 그냥 다 망해버리고 까딱 잘나면 금방 10배 가버린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한테 이야기할 때 리스크 없는 투자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리스크 없는 설명을 해주기 위해서 엄청 노력을 합니다. 그렇지만 주식은 늘 리스크가 있는 것이니까 이렇게 제가 혹시 종목을 이야기하더라도 처음 종목을 이야기하는 것은 뭐 사야 되니까 이야기하겠죠. 그런데 나중에 많이 올라간 것을 가지고 또 고통스러워하고 이런 일이 없었으면 하는 것이 저의 바람입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서 의매 정상조 작가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긴 시간 동안 유익한 인사이트 많이 나눠주셔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